정신과 괜히 막연하게 들어오신 분들 많죠. 진료도 복잡할 것 같고 왠지 하얀 벽과 텅 빈 공간에 의사 선생님이 앉아 계실 것 같고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정신과를 미지의 공간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신과 진료도 일반 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상호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지금 보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번에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드리는 내용이 될 텐데요. 특히 지난 10여 년 사이에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병원 방문을 덜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방문을 망설이신 분들 또한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잘 모를 때 막연한 불안감이 더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정신과 진료는 내과 진료랑 상당히 유사한 면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병원을 방문하기 전까지 고려해야 될 사안부터 진료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병원을 선택하는 겁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은 크게 대학병원, 전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내 증상과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대학병원은 조현병, 양극성 장애와 같이 중증 정신질환의 치료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또는 내과나 신경과 이런 다른 병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방문하게 됩니다. 대학병원은 대부분 3차 병원이기 때문에 개인병원이나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1차 진료를 받고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단점은 예약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외래 진료 시 단위 시간당 많은 환자를 보게 되기 때문에 짧은 진료 시간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꽤 오래전인데 저도 대학병원에 근무할 당시에 10분당 한 2명에서 3명 정도를 진료했던 기억이 나네요. 두 번째로는 정신과 전문병원인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정신병적 증상으로 예를 들어서 망상이나 환청같이 치료 협조가 안 되는 경우에 또는 자해나 자살치도 같은 응급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여기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규모가 큰 병원이 많고 보통 땡땡 정신병원 이렇게 간판이 붙어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개인병원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나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수면장애 같이 통원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문제를 치료할 때 적합합니다. 대학병원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좋고 예약이 비교적 쉽죠. 의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경우에 적합하고 대학병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긴 면담 시간 또는 자주 진료받는 것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대학병원이냐 개인병원이냐에 따라서 진료 진행 방식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의사에 따라서도 전문 분야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병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접수를 해야 합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접수가 끝나면 대기실로 안내가 되죠. 두 번째로 진료 순서가 되면 진료실에서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현재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증상, 예를 들자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공황 발작이 있는지 이런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수면 습관, 식습관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정신과 치료나 가족력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상에 따라서 개인별로 진행되는 검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흔하게 시행되는 검사를 종류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심리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검사들은 환자의 성격, 우울, 불안 정도 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도 중요한 검사입니다. 두 번째는 신경인지검사와 뇌파검사가 해당됩니다. 집중력, 기억력과 같이 뇌 기능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고요. 특히 우울증 같은 질환에서는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ADHD 같은 병을 판별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혈액검사와 영상의학검사입니다. 이런 검사는 보통 대형 병원에서 주로 시행이 되는데요. 정신증상과 연관된 증상들을 판단하게 되고요. 기억장애와 같이 치매가 의심될 경우에 기질적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MRI 같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까지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진단에 맞춰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인 치료로 크게 나눠집니다. 약물 치료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치료제가 있고요.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심리치료, 자기장을 이용한 TMS, 전기장을 이용한 TDCS, 인지치료, 행동치료, 그룹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가 있어요. 진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를 각 개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합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치료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인 치료가 적절하게 조합이 됐을 때 가장 치료 효과가 높다고 볼 수가 있고, 임산부와 같이 약을 복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비약물적인 치료를 잘 조합해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 첫 내원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을 만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증상을 정리해 보는 건데, 간략하게 메모를 해가면 참 좋습니다. 무기력하다, 갑자기 불안해지고 잠이 안 오고 식욕 저하가 있다, 이런 식의 정리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과 일상 변화를 체크하는 건데, 수면 패턴이 중요하죠. 평균 몇 시간을 자는지, 자주 깨는지, 악몽을 꾸는지, 그리고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식사량이 줄었는지, 폭식을 하는지, 그리고 에너지 수준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죠.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는지, 무기력한지, 그리고 집중력, 기억력도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집중이 잘 안 되는지, 기억이 자꾸 흐려지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활동 변화입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일을 피하게 되거나 사회적 활동을 줄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병력 및 가족력인데,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 복용한 약이 있다면 그 약 이름과 용량, 효과가 어땠는가, 혹시 부작용은 없었는가, 또 갑상선 문제, 빈혈, 호르몬 문제 등등 신체 질환을 정리하면 좋습니다. 가족력도 중요하죠. 가족 중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적어가면 좋은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거나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료받으실 때는 의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료받은 다음에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그래서 미리 메모로 정리해 가시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남녀 간의 궁합이 있는 것처럼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도 궁합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의사라 할지라도 나와는 맞지 않는 의사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 직원들이나 서비스가 나랑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도 의사 환자 사이의 적합도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병원이나 의사가 맞지 않다고 느낀다면 너무 고민을 하지 말고 다른 병원, 다른 의사로 병가하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때 고려해야 될 점은 정신과 치료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치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적어도 한두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기다려보고 병원을 옮기는 걸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병원을 옮길 때는 의무기록, 진료기록지죠. 이걸 요청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 새로 진료하는 의사가 내 치료 이력을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병원을 옮기는 것을 의사에게 너무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부담이 드신다면 이사를 한다거나 직장이 바뀌어서 좀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작이 잘못된 만남이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어렵죠. 이게 치료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정신건강의학과는 진료 초기에 마음의 편안함과 위로, 위안을 느껴야 내가 여기서 정말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처음으로 방문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사항과 어떻게 병원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진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닥터 유의 마음쉼터 유상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